배달 음식 자주 시키시죠? 근데 혹시 주문했는데 음식이 뭐랄까 너무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배달이 그냥 취소돼 버리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배달 시스템의 좀 속사정, 그리고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서울시 공공배달 앱이죠. 땡겨요 사례 분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현재 배달 시스템이 왜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뼈요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왜 소상공인분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 구조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가 제안하는 대안, 그러니까 전기차 기반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하고 또 어떤 과제가 있을지 이런 것까지 함께 좀 따져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 땡겨요 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죠. 기존 민간 배달 앱들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2% 이상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걸 2%로 아주 파격적으로 낮췄어요. 소상공인 부담을 확 덜어주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등장을 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보니까 현장에서는 기대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점을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수수료 낮은 건 알겠는데 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불만이 상당하다는 거죠. 아, 불편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죠? 예를 들면 주문한 음식이 뭐 두세 시간 뒤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니면 배달기사 배정이 안 돼서 주문이 그냥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꽤 잦다고 합니다. 아, 배차가 안 돼서요? 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겨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뭐 30분, 40분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시켜 먹을 가게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입점 매장 수가 좀 부족하다는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지점들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2%라는 수수료는 분명히 아주 매력적인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서울시나 운영사인 신한은행 측에서도 땡배달이라고 자체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서 개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 자체 서비스도 있군요.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주로 외부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기서 분석가들이 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런 배달 대행사 기반 시스템만 가지고는 특정 시간대,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주문이 폭주하는 이른바 피크타임에 물량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가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 피크타임, 그쵸. 몰릴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배달 기사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배차 속도도 빠르게 유지하고 동시에 음식 품질이 떨어지거나 배달 오류 같은 문제 없이 배달 품질까지 확보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진짜 줄었냐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중개 수수료는 2%로 낮아졌지만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또 다른 비용이 있나요? 네. 고객에게 부과되는 배달비는 물론이고요. 앱 안에서 자기 가게를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일종의 광고비 같은 무료 배달 노출 비용이라는 걸 내야 하기도 하고 또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합치고 나면 결국 총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민관 앱이랑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수수료는 낮은데 다른 걸로 메꿔지는 구조인가 보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단순히 중개 수수료율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이 배달 시장의 복잡한 비용 구조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수료 숫자만 볼 게 아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영업자분들은 아니 배달 늦어져서 고객이 취소해도 가게는 보상도 못 받는다거나 심지어 차라리 수수료 좀 더 내더라도 그냥 쓰던 민간 앱 쓰는 게 속 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고 해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소비자 불편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가게 운영에도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 시각도 상당히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결국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기사, 이 시스템에 얽힌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예요. 네, 이해관계자가 많죠. 그렇죠. 기존 민간 앱들하고 비교했을 때 땡겨요만의 어떤 확실한 강점이나 차별점, 이런 걸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 수수료 인하라는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이 배달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문제 덩어리를 풀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분석들을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현재 우리 배달 시스템이 오토바이라는 운송수단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어요. 아, 오토바이요. 하긴 배달하면 딱 오토바이 떠오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키면 거의 99%는 오토바이 탄 배달기사분들이 가져다 주시잖아요. 바로 이 오토바이 중심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게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매년 400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달하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분들이 배달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네, 400명에서 500명이요. 매년이요? 네, 매년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여기에다가 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현재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배달의 플랫폼도 이 끔찍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배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앱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빨리 배달하나 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기사님들은 시간에 쫓겨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위험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빨리 배달하려다 보니 더 위험해지는 악순환이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의 이 오토바이 기반 배달 시스템은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비용 부담을 지우고 또 배달 노동자에게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고 심지어 이걸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 자료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단순히 불편하다, 비용이 좀 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까지 아주 깊게 얽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도 힘들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너무 위험하고 이건 정말 뭔가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더 눈길을 확 끄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네, 전기차요. 특히 크기가 작은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운송수단만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달 시스템 운영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전기차 기반 시스템. 언뜻 들으면 당연히 친환경적일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걸로 앞서 얘기한 그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 분석들이 제시하는 전기차 기반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단연 안전성 향상입니다. 안전성,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네, 오토바이는 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이랑 지붕이 있는 폐쇄형 구조의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하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 자체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오토바이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부상 위험, 특히 치명상을 입을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날씨 영향도 덜 받고 사고 나도 좀 더 안전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기존 민간 앱들의 그 높은 중개 수수료나 복잡한 추가 비용 구조에서 좀 벗어나자는 취지인데요. 자체적으로 전기차 기반 배달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전체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영비 절감이요? 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는 훨씬 합리적인 수수료를, 또 소비자에게는 납득 가능한 수준의 배달비를 제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아낀 비용이 단성이 플랫폼 기업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오,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네요. 소상공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적 가치 증대.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죠. 그쵸, 전기차니까요. 네. 도심을 막 누비는 수많은 내연기관 오토바이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대신에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를 사용하니까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추진하는 RE 정책이나 각 지자체의 친환경 도시 전략하고도 방향이 같고요. 환경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효율적인 배차 시스템 구축 가능성입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행정동 단위 집중 배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데요. 행정동 단위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하면 배달기사 한 분이 특정 동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몇 개 동 안에서만 배달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 구역을 딱 정해서요? 네. 이렇게 되면 기사님들이 불필요하게 막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요. 이동 동선이 최적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배달 속도하고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목표는 오토바이 배달 속도에 최대한 가깝게 가면서도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달 품질을 제공하는 것,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안전성 강화, 소상공인 비용 절감, 환경보호, 그리고 배달 효율성 향상까지 정말 현재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대안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행정동 단위 집중 배달이라는 아이디어는 꽤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변화 없이 지금의 오토바이 중심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글쎄요, 이 분석들의 경고는 아주 분명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부담에 시달릴 것이고, 네. 안타깝지만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은 뉴스에서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도심의 매연이나 소음 같은 환경 문제 역시 개선되기 어려울 테고요. 계속 악순환이겠네요.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의 피해는 단순히 소상공인이나 배달 노동자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더 비싼 배달비를 내야 하거나 더 위험하고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 전체, 바로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는 배달비 안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비용까지 이미 다 녹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바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 분석들은 전기차 기반 시스템이 단순히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부담, 안전 위협, 환경 오염이라는 이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앞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서울시 땡겨요 사례가 주는 교훈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단순히 수수료율을 조금 낮추는 그런 식의 접근만으로는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없다, 이게 명확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배달 산업의 운용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참 어렵겠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마지막으로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모두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새로운 전기차 기반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시간을 늦추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뿐이라는 상당히 좀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아주 시급하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배달 시스템의 현주소, 특히 서울시 땡겨요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중심 배달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와 위험성까지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친환경 전기차 기반 배달 시스템의 잠재력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전기차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하고 장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넘어야 할 산도 분명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수많은 초소형 전기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기존에 계신 수많은 오토바이 배달 기사님들이나 배달 대행업체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겠죠. 아, 그렇네요. 기존 산업과의 관계도 중요하겠군요. 네. 또 이런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사회적인 합의나 인프라 구축, 또 기존 산업과의 조율이라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 이면에 이런 다양한 고민과 또 새로운 대안들이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생각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